JB조선 취재 기자들이 전하는 뉴스의 중심 보도본부 한나인, 저는 신효섭입니다. 대선 전국의 남북 문제가 돌출했습니다. 어제 전격적으로 이뤄진 남북 통신 연락선 복구를 계기로 남북 정상회담 가능성이 떠오른 건데요. 전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자세한 내용 짚어보기 전에 저희는 먼저 또다시 최다 확진자 수를 기록한 코로나 소식부터 시작합니다. 모더나 측은 다소 차질이 있었던 백신 공급을 다음 주부터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엿새 만에 또다시 최다 기록을 바꿨네요. 네, 정부의 사실상 일상 멈춤이라는 특단의 방역 조치에도 확산세가 전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모더나 수급 불안까지 정부는 물론 국민들까지도 한치도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인데요. 오늘 0시 기준 코로나 신규 확진자는 1,896명을 기록했습니다. 어제보다 무려 531명이 늘었고요. 국내 코로나 사태 1년 6개월 동안 가장 많은 수치입니다. 지난주에 1,800명대가 나오면서 여기서 더 이상은 좀 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들이 많았었는데. 네, 어제 하루 확진자는 직전 최다 기록이었던 지난주 목요일 0시 기준 1,842명보다도 50명 많은 수치인데요. 하지만 그때보다 상황 더 심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주 최다 기록은 당시 청해부대 집단 감염 확진자 270명이 해외 유입 사례로 한꺼번에 반영되면서 전체 확진자 수가 늘어난 측면이었었는데, 오늘 0시 기준 해외 유입을 제외한 지역 감염만도 1,800명이 넘거든요. 따라서 내일과 모레 2,000명대 확진 가능성도 코앞으로 다가온 상황입니다. 네, 자고 일어나면 최다 확진자 기록이 바뀔 정도로 확진자 수가 점점 늘고 있는데요. 지역 감염 중에 수도권에서만 1,2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오면서 서울은 닷새 만에 다시 500명대, 경기는 543명으로 역대 최다 규모를 기록했고요. 또 비수도권 확진자 역시 611명으로 지난해 대구 경북 중심의 1차 대유행 이후 최다 하루 발생 규모를 나타냈습니다. 자, 결국 수도권을 중심으로 거리두기 4단계 조치가 시행되고 한 차례 연장까지 됐지만 신규 확진자 수는 22일째 4자릿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하루 평균 확진자 수도 1,500명대에 육박하는 먹구름이 낀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확진자가 늘어난 것만으로도 방역 대응이 만만치가 않은데, 이 전파력이 더 센 델타형 변이 바이러스가 우세종으로 자기매김함에 따라 앞으로 유행 규모가 더 커질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델타 변이가 곧 신규 확진의 절반을 차지할 거다, 이런 관측들이 나오는 거예요? 네, 당국에 따르면요, 18일부터 지난 24일까지 일주일 동안 확진자 2,400명을 대상으로 변이 감염 여부를 분석한 결과 검사자의 58%인 1,412명이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특히 이들 감염력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델타 변이가 차지하는 비율은 51%로 나타났습니다. 결국 방역당국이 델타 변이가 8월 중 우세 변이로 자리 잡을 것으로 예상을 했었지만 시점이 더 빨라진 셈인 겁니다. 당국도 이렇게 델타 변이가 빨리 우세종으로 자리 잡을지는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분위기죠. 관련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이제 말하자면 조사를 해보면 아직까지 델타 변이가 우세종은 아닙니다. 한국은 아직은 영국발 변이가 가장 많이 검출되고 있는데요. 어떤 종내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우점화라는 그런 경향에는 맞지 않습니다. 다른 쪽이 더 많기 때문에 아직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델타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고 있지만 8월 중에는 그 우점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미 델타 변이는 최소한 과반 이상의 국내 코로나 유행을 지금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다른 나라의 델타 변이의 확산 속도로 볼 때 지금 최소한 과반 이상으로 어찌면 곧 전체 유행이 델타 변이라고 간주를 해도 될 상황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얼마나 강한 전파력을 가지고 있는지 짐작할 만한 사례가 오늘 언론을 통해 보도됐는데요. 최근 수도권의 한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집단 감염이 발생하면서 감염 경로를 추적하던 중 델타 변이 N차 감염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발생했다는 사실이 확인이 됐습니다. 얼마나 빨랐다는 건가요? 네, 방역당국 역학조사에 따른 이 보도 내용을 종합을 해보면 델타 변이 확진자와 접촉을 한 후에 이 바이러스가 몸에 들어간 지 이틀도 지나지 않아서 다른 사람에게 전파하는 강한 전파력이 나타났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델타 변이 감염자와 접촉을 하고 내일 모레 지인을 만났는데 그 지인이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는 지금까지의 역학조사와 비교했을 때도 믿기 어려울 정도의 전파 속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델타 변이가 그동안 저희들이 알고 있었던 감염에 대한 어떤 기존 공식이나 상식 이런 거를 이제 깨고 있다는 거죠. 가령 예를 들면 보통 거리두기는 2m 하면 된다. 이렇게 해서 잘 지키면 된다고 했는데 5m 떨어져서 식사했어도 감염이 됐다. 이런 보도까지 나왔었어요. 네, 맞습니다. 이 때문에 이제는 쫓아가는 방역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자, 한 전문가도 동아일보를 통해서 이제는 거리두기와 실내 환기 같은 기본을 제대로 지키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정부는 일단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와 또 비수도권 3단계 조치를 기반으로 유행이 잠잠해지기를 기대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 문 열어놓고 모기 잡는 꼴이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델타 변이라는 변수가 등장했음에도 비수도권 3단계 조치가 사실상 예전 거리두기 2.5단계보다 못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또 정부도 이 비수도권을 3단계로 일괄 격상하겠다고 했지만 이 지자체에 따라서 판단이 맡긴 곳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 보령시 같은 경우는 그리고 김제시 같은 경우도 2단계고요. 상주는 1단계입니다. 이게 주요 피서지도 지역별로 거리두기 단계가 제각각입니다. 강원도 양양은 4단계지만요. 부산은 3단계, 강릉은 4단계로 올렸다가 어제 3단계로 내리면서 휴가를 떠난 시민들 사이 혼란스러움도 나오고 있고요. 또 같은 4단계에서도 샤워실이나 유흥시설, 집합금지 등도 지자체가 재량으로 결정하도록 하면서 한 전문가는 자체 자율성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비상 상황인 만큼 당국이 주도권을 쥐고 관광지 등의 가이드를 줄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가 약속했던 대로 또 다짐했던 대로 짧고 굵게가 되려면 지금 방역 조치보다는 한층 더 강화된 게 나와야 된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 정부 입장에서는 경제와 방역 두 마리 토끼를 손에서 놓을 수가 없는 건데요. 물론 정부 입장에서도 자영업자들의 비명소리를 외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수도권 일부 자영업자들 사이에서 꼼수 영업이 등장했다고 합니다. 꼼수 영업이 있어요? 네,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요. 수도권 일부 식당에서 4명이 방문을 했다가 오후 6시가 되면 테이블을 2명 이렇게 2개로 쪼개준다는 겁니다. 아, 그런 방법이 있군요. 네, 요즘에는 다들 그렇게 한다. 손님이 없어서 어쩔 수 없다. 업주들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테이블을 나누는 건 방역 당국이 허용을 하지 않고 있죠. 그럼에도 자영업자들은 살려면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리두기 4단계 격상에 대한 자영업자들의 목소리 모았습니다. 아니 2명이 들어오면 코로나가 안 들어오고 4명이 들어오면 코로나가 들어옵니까? 완전히 죽는 거지 이게 사는 게 아닙니다. 하루하루가 버틴다는 게 이게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저희들은 버틸 수 있는 건 없어요 이제는. 아무래도 뭐 올림픽이나 월드컵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손님들이 이제 경기 많이 보러 오면서 주시는 걸 좀 기대를 했죠. 저희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이걸 기회 삼아서 조금 경기 같은 거 중계도 하고 또 이러면서 이제 손님들도 좀 받고 그러는 경우도 있는데 이제 거진 없다고 보시면 돼요. 짧고 굵게는 솔직히 이번 4단계 전 코로나 터지기 전부터 모든 자영업자들이 했던 얘기 같은데 근데 지금 벌써 그게 몇 년째죠? 2년이 다 돼가고 있는데 거의 버티고만 있는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결국은 델타 변이가 주도하게 된 4차 대유행을 빨리 잡아야지 거리두기도 풀리고 또 자영업자들도 다시 장사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현재 모더나 수급에 비상이 걸리면서 정부가 목표로 했던 11월 집단 면역 형성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모더나 측 당초 2분기부터 제품을 공급하겠다 이렇게 약속했는데 지금까지 국내로 도입된 물량은 약속했던 4천만 회분의 3%도 미치지 못하는 115만 회분에 불과하고요.
여기에 이 추가로 공급도 불투명한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 모더나가 제대로 수급이 안 되면은 여러 가지 연쇄작용이 발생하는 거죠. 네, 이번 달에 모더나 백신을 맞기로 했었던 수도권 50대는 물론 8월 첫 주 접종마저 화이자로 변경되면서 40대 이하가 접종을 할 시기에 어쩌면 국내 백신이 바닥날지 모른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죠. 때문에 도대체 난 언제 백신을 맞냐? 40대 이하 젊은 층의 불안감이 더 커지는 대목인데요. 하지만 정부는 어제 모더나 측이 백신 공급을 다음 주부터 재개하기로 했다 이렇게 밝히면서 국민들을 안심시켰습니다. 들어보시죠. 예, 최근 불거진 모더나 백신의 국내 공급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어젯밤 정부는 모더나 측과 고위급 영상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논의 결과 모더나 측은 다소 차질이 있었던 백신 공급을 다음 주부터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11월 집단 면역 달성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서 앞으로도 정부는 흔들림 없이 백신 접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잠깐 차질 빚긴 했지만 다음 주에는 이제 정상적으로 들어오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라 이런 얘기군요. 네, 그렇습니다. 정부는 11월 집단 면역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을 하고 있지만요. 하지만 이 다음 주에 얼마나 들어올 건지, 그래서 8월에는 50대가 끌어다 쓴 화이자 물량을 전부 커버 가능한 모더나 물량이 들어오는 건지 이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여기에 3분기부터 4천만 회분이 공급된다던 노바백스 역시 감감무소식이죠. 따라서 정부가 예전부터 백신 접종이 잘 될 거다, 걱정 말라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고 있지만 국민들은 답답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관련해서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모더나사의 스테판 반셀 CEO와 화상통화를 했습니다. 우리나라에 2천만 명 분량인 4천만 도지의 백신을 공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우리나라가 백신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다거나 접종이 늦어질 것이라는 염려가 일각에 있습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부는 이제 모더나 수급 불안이 좀 있기는 했지만 접종 지연은 없을 거다. 그리고 지금까지 차질 빚었던 물량도 곧 들어온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국민 안심해도 될까요? 근데 뭐 여태까지의 사례들을 보면 이 정부의 이 백신 관련된 메시지가 좀 아무래도 조급한 마음이 좀 있겠죠. 그렇다 보니까 좀 너무 앞서가는 측면이 좀 있었기 때문에 네. 이번에도 국민들 입장에서 좀 불안하게 지켜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사실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특히 이 모더나 CEO하고 통화하면서 이 백신들이 뭐 2분기부터 앞당겨서 공급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은 참 기대감이 컸었거든요. 근데 이제 2분기가 지나고 한참이 지났는데 실제로 들어온 건 얼마 되지 않는 이런 상황들이 오히려 정부에 대한 불신을 키워주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이 백신이 11월까지 정해진 목표대로 이 접종이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이게 사실은 백신 접종률이 높아진다고 해서 이 확진자 숫자가 드라마틱하게 줄어드는 건 아니에요. 그러겠죠. 그렇지만 네. 백신을 접종받은 사람은 혹시나 코로나의 바이러스에 접촉을 하게 돼도 또는 이제 감염이 돼도 중증까지 가지 않는다는, 이 치명률이 낮아진다는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이 선진국들, 이 접종률이 높아진 나라들에 있어서 굉장히 이 일상으로 돌아가는 어떤 계기가 되는 중요한 측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국민의 건강과 생명도 중요한데 이 소상공인을 포함해서 우리 사회 경제가 좀 이 재궤도를 찾기 위해서도 이 백신은 정말 11월, 조금 늦어져서 12월이라도 반드시 목표한 이 목표치를 달성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그리고요, 이 모더나 백신이 다음 주에 이만큼 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말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민주당의 송영길 대표인데요. 먼저 송 대표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그 생산 과정에서 좀 문제가 발생한 모양이에요. 예. 그래서 일단 130만에서 140만 분 정도를 다음 주에 제공 받는 것으로 이해가 됐어요. 예. 그리고 이제 8월 달에 850만 도수는 예정대로 들어온다고 합니다. 아침 방송 인터뷰에서 제가 모더나 물량 공급 수치를 언급했는데 아직 확인해 보니 확정된 것이 아니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협상 중인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정이 함께 지원해서 차질 없이 확보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송 대표가 다음 주에 140만 회분 정도의 모더나 백신이 들어올 거고 또 8월에는 850만 회분이 들어올 거다. 구체적인 수치를 밝힌 거네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송 대표의 발언이 도마에 오른 이유는 바로 송 대표의 발언이 이 비밀 유지 협약을 위반한 것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제약사와 정부 간의 비밀 유지 협약으로 백신 선적 때까지는 구체적인 공급 물량과 일정을 밝히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방역당국의 공식 브리핑도 아닌 여당의 대표가 물량을 콕 집어서 발표하면서 협약 유지 위반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네, 송 대표는 라디오 발언 이후 최고위에서 언급했던 수치는 확정이 아닌 협상 중인 수치라고 밝히긴 했지만요. 중대본에서는 송 대표의 발언이 비밀 유지 협약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며 처벌도 가능한 상황으로 보인다라고 했는데요. 다만 이례적으로 확정된 물량이 연기되면서 이 부분에 대해 비밀 유지 협약 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는 모더나사와 실무 논의를 하고 있다고 덧붙이면서 정확하게 정해지지 않은 부분이 다른 경로로 공개된 것에 중대본으로서도 다소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송영길 대표가 8월에 이제 이만큼 모더나 백신이 들어온다 그렇게 수치를 얘기를 했다가 또 나중에는 이제 협상 중이다 이런 식으로 조금 누그러뜨리기는 했어요. 근데 이제 중대본에서는 이게 좀 밝히면 나가면 안 되는 건데 이런 식의 좀 약간 유감을 표한 걸로 그렇게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데 근데 또 한편에서 보면 정치인의 입장에서 국민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최소한의 정보는 좀 제공해도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뭐 송영길 대표 입장에서는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여당의 대표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또 이 지금 백신의 수급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달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국민들 입장에서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정된 그 일정보다 좀 밀린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상당히 또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여당의 입장에서는 내년 대선도 있고 하기 때문에 민심이 악화될 수 있는 소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당의 대표가 아마 이 정부 측을 통해서 아마 구체적인 정보를 들은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자신 있게 방송에서 이야기를 했지만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모더나 사회 비밀 유지 협약 이런 부분들 그리고 또 모르긴 몰라도 지금 금요일 날 이 구체적인 일정을 정부가 발표한다는 거 보면 아직까지 유동적인 상황이 좀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 부분 자체가 진짜 이 정해진 사실처럼 퍼져나갈 경우 그리고 그것이 만약에 또 차질을 빚을 경우에는 오히려 더 큰 불신을 자초할 수 있다. 그런 판단 때문에 급하게 좀 발을 뺀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여당 대표의 조금 상당히 힘든 그 처지도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그동안 이 백신 수급과 관련해서 많은 국민들이 사실은 많은 기대를 걸었다가 또 잘 안 되고 하는 바람에 상당히 힘들어하는 말 그대로 희망 고문에 지금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당 대표가 좀 더 진중하게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었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전협정 체결일인 어제 남북이 연락 채널을 전격 복원했습니다. 남북 대화를 되살리고 또 긴장 완화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입니다. 그러나 여야의 입장은 엇갈리는 듯합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 임기 말 남북 정상회담 성사 가능성까지 거론되면서 시각차가 분명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남북 관계가 내년 대선의 변수가 될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남과 북은 24시간 365일 직접 협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공동연락사무소의 개소는 북과 남이 고두어 들인 알찬 열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쓰레기들과 이를 묵인한 자들의 죄값을 깨끗이 받아내야 한다는 격노한 민심에 부응하여 북남 공동연락사무소를 완전 파괴시키는 조치를 실행했습니다. 지난 4월부터 여러 차례 친서를 교환하면서 남북 간 관계 회복 문제로 소통해 왔으며 뭔가 성과를 낼 수 있다면 언제든 어디서든 이렇게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선이 1년도 남지 않은 민감한 시점이라는 점에서 정치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듯한 그런 분위기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남북이 어제 통신 연락선을 전격적으로 복원했는데 북한이 지난해 6월 대북 전단을 문제 삼아서 일방적으로 통신선을 완전 차단한 지 1년 1개월 만의 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4월부터 수차례 친서를 교환하면서 소통해온 결과라고 하는데 자연스레 관심은 이런 분위기가 문 대통령의 임기 말 남북 정상회담으로 이어질까 하는 대목이고요.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남북 연락통신선 복원을 환영하는 분위기가 있는 동시에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으로 활용할 목적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나오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 관계가 꽁꽁 얼어붙었던 올해 초에도 남북 정상회담 개최 의지를 분명히 한 바 있었는데요. 관련 발언들 들어보시죠. 저는 지금 올해 집권 5년 차이기 때문에 저에게 남은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남북 관계의 발전에 도움이 된다면 그냥 만나는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뭔가 성과를 낼 수 있다면 언제든 어디서든 이렇게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도 코로나 상황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해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 그런 상황이 대면으로 만나는 것에 장애가 된다면 여러 가지 비대면의 방식으로 화상회담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비대면의 방식으로도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의지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오늘이 7월 27일인데 이 한국 대선을 앞두고 김정은이 거저 넘어갈까? 혹시 대선이 가까우면서 또 무슨 일을 벌려놓으려고 하지 않는지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북한이 남북 연락 채널 복원 후 앞으로 내년도 대선을 앞두고 여러 가지 이벤트 행사를 계속 벌려놓으면서 우리 대선에 영향을 주려고 시도하려 하지 않는지 이 점을 우리가 잘 살펴봐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이 점이 제가 제일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대선이 가까우면서 지금 북한이 야당 후보들의 행보에 원색적인 비난 수위를 점점 높이고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2018년 남북 정상회담 역시 지방선거 직전이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진정으로 남북 관계가 개선됐다면 축하할 일이지만 과연 그럴까? 내년 대선을 앞두고 남북 관계를 국내 정치에 이용하려는 쇼가 아닌가 속보이는 행태라는 의심을 떨칠 수가 없다. 이렇게 썼습니다. 네, 민주당 대권 주자들은 이 통신연락선 복원을 환영하면서 한반도 평화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페이스북에 남북 간 통신연락선이 복원되었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다면서 통신연락선 복원이 남북 간 대화 재개와 신뢰 회복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이렇게 말했고요. 이낙연 전 대표 역시 무더위 속 한 줄기 소나기와도 같은 시원한 소식이다. 이제 다시 시작이다. 또 문 대통령 재임 중에 남북 관계에 또 다른 기회가 만들어지길 바란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오늘 오전 민주당에서 나온 발언들 들어보시겠습니다. 남북 간 직통 통신선이 1년여 만에 복원이 됐습니다. 이런 어려운 여건 속에서 대화의 끈이 복원된 만큼 차분하게 하나씩 신뢰를 쌓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 통신연락선 복구로 우리는 평화의 시감자를 다시 얻게 되었습니다. 온 결의가 농부의 마음으로 한반도의 평화 번영을 가꾸어 나가야 합니다. 네, 반면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요, 어제 부산에서 기자들과 만나 애초에 한 라인이 끊어진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해수부 공무원 사살, 개성 연락사무소 폭발 등에 대해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이 북한의 심기만 살핀다면 큰 의미가 있겠냐 이렇게 반문했습니다. 통신 연락선이 복원된 건 다행이지만 남북한 민감한 문제가 해결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우리가 조금 더 개성연락사무소 폭발, 해수부 공무원 사살 등에 대해 주장을 하고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들어봐야 하지 않겠나 싶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다른 야권 대선 주자죠. 최재형 전 감사원장도 어제 오전 경기도 연천군의 유엔군 화장장을 방문해서 대북 메시지를 냈는데요. 북한에 일방적으로 끌려다니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평화라는 것은 말로만 지켜지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김정은이 선의에 의존해서 지켜지는 것은 평화가 아닙니다. 남북 연락사무소 그 처참하게 폭파되는 장면 우리 다 같이 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서해 그 앞바다에서 우리 공무원이 북한군이 총격에 의해서 사살되고 우리 정부는 제대로 된 항의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과연 우리 정부가 진정으로 대한민국의 자유와 생명과 평화를 지킬 의지가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여기에 앞서 보신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윤석열 전 총장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등 행방을 뒤쫓으면서 원색적인 비난을 하고 있다. 앞으로 몇 달 동안의 대한민국의 정치 일정상 대선이 다가오고 있고 연말과 내년 연초를 기점으로 대단히 과열될 상황일 것이다. 또 근래에 들어서 북한은 대선에 적극 개입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북한 대외 선전 매체인 우리민족끼리가 윤 전 총장을 오만할 대로 오만해진 역대 최악의 범죄자라고 규정한 것을 두고 언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지난 5월 북한 대외선전 매체 통일의 메아리는 윤 전 총장 부부의 대화 형식으로 짠 방송극을 공개하기도 했는데요. 잠시 보겠습니다. 나야 어쨌든 촌행으로 별의 순간을 붙잡았는데 이걸 놓칠 수 없지 않소. 한때 대선주자로 이름을 올렸다가 덜덩이같이 추락해버린 반기문처럼 당신도 반짝했다가 정당에 사라져버릴지 어떻게 알겠어요? 뭐 반짝했다가 사라진다고? 아니 그럼 내가 별치란 말이야? 이게 상당히 전격적으로 이루어졌어요. 남북연락선의 복구라는 게. 그래서 상당히 의미도 있어 보이고 또 이게 이거를 이뤄내기 위해서 남북 정상이 4월부터 굉장히 긴밀하게 협의를 했다. 이런 부분도 눈길을 끌고요. 지금 시점에서의 연락선 복구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일단 뭐 지금 문재인 정부 임기가 1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이 남북 관계가 상당히 조금은 한 단계 좀 진척될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됐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일단 평가하고 싶습니다. 지난해 6월 달이었죠. 지난해 6월 달에 그 탈북민들의 대북 전단 문제 때문에 이 북한이 일방적으로 통신선을 끊고 난 뒤에 남북 간에는 상당히 공식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통로가 완전히 막혔던 상황이거든요. 네. 일단 이 공식적인 채널이 복원됐다는 것 자체는 일종의 이 양측 간의 나름대로의 신뢰가 조금은 회복될 수 있는 단초는 마련됐다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더 나아가서는 아마 북한 입장에서 왜 그럼 전격적으로 했을까? 네네. 북한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지금 코로나19 사태 이후로 상당히 모든 걸 다 봉쇄해버렸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력갱생에 의해서 뭔가를 돌파를 한다고 했지만 그게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러한 것을 타개하기 위해서 남측의 여러 가지 인도적 지원을 받으려고 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인도적 지원, 그러니까 백신 공급이나 뭐 식량 지원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꽉 막혀 있는 남북 관계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교착 국면에 있는 이 지금 비핵화와 관련된 북한 비핵화와 관련된 해당까지도 만들어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느냐는 그 기대감이. 미국까지 이제 내다보는 그렇죠. 그런.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미 정상회담에서 나왔던 이 북한과 미국 간의 그러니까 지금 북핵 해당까지도 견인해낼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이 계기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인데 모르겠습니다. 앞서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문재인 정부 임기가 채 1년도 안 남았기 때문에 과연 이런 것까지 다 할 수 있는 이 정치적인 역량을 발휘할 수 있을지는 지켜볼 대목입니다. 네, 저희 TV조선 취재 결과 청와대와 정부는 화상이 아니라 대면 남북 정상회담까지 계획하고 있는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김 기자가 어제 단독 보도한 내용이죠? 네, 그렇습니다. 남북 관계 정통한 정부 고위 관계자는요. 어제 통신선 복원을 시작으로 화상 실무회담 그리고 대면 정상회담까지 성사시킬 구상을 언급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코로나 아무래도 사태가 있으니까 어떤 남북 간의 회담이 이루어지더라도 결국 이제 뭐 대면은 좀 어려울 거고 화상을 하든지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 사실상의 어떤 간접 대화라고 그럴까? 이런 쪽으로 갈 거라는 예상이 많았는데 꼭 그렇지 않은가 봐요. 네, 그래서요. 이 관계자는 철저한 방역을 조건으로 먼저 걸었습니다. 그리고 장소는 일단 판문점이다. 그리고 유리 칸막이가 설치된 이 회담장을 만들고 양 정상이 각자의 출입문을 통해서 입장한 뒤에 얼굴을 마주하고 마이크로 대화하는 방식이 될 거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코로나 시대 맞춤형 대화 그런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 또 다른 정부 고위 관계자는요. 정상회담에 대비한 실무 대화와 협상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북측의 화상 통신 시스템 설치부터 먼저 제안할 것이다. 이렇게 말도 했습니다. 청와대 입장은 구체적으로 뭡니까? 네, 일단 청와대는 어제 양 정상 간의 대면 접촉과 화상 정상회담에 대한 논의한 바는 없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그런데 오늘은 이 박수현 소통수석이 라디오에 출연해서 화상회의 시스템 구축 정도는 구상하고 염두에 둘 수 있겠다. 또 정상회담에 대해서도 이 비핵화로 가는 징검다리를 놓겠다. 이런 열린 입장을 내놨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남북 정상회담 가능성, 문재인 대통령 임기 만료 전에 남북 정상회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거죠? 뭐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만 네. 어제 이제 가장 낮은 단계의 통신선 복원이라고 하는 출발선에 저희가 이제 선 것인데요. 예. 앞으로 냇물을 건너가다 보면 뭐 징검다리도 필요해서 징검다리를 놓게 될 것이고. 예. 뭐 징검다리라고 하는 것은 언론이 이제 많이 지적하는 대로 뭐 양 정상 간에 그 전에 있던 핫라인을 어떻게 되는 거냐. 예. 또 코로나 시대이니 남북 간에 각급 이제 실무 뭐 협의들 접촉들을 해나가게 될 텐데 뭐 화상 회의 시스템 같은 걸 갖추는 거냐. 뭐 이런 제안들과 전망을 해주시던데 네. 통신선의 어떤 복원만으로는 그 충분한 대화와 협상의 수단이 될 수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조금 더 자유롭게 대화하기 위해서는
화상회의 시스템 같은 구축 같은 것들이 이제 언론도 제안하고 예. 질문도 있던데 예. 저희도 그런 것들 정도는 구상하고 염두에 둘 수는 있겠다. 또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남북 간의 코로나가 가장 현안인 건 틀림없다면서 대화 채널이 복원됐으니 그런 문제를 포함한 모든 것들을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남북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백신이나 방역 분야에서 공조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다만 박 수석은 북한이 폭파한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재건 문제 등에 대해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직 논의하거나 합의하거나 그런 적은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통신선을 복원한 건 출발의 의미라면서 앞으로 많은 것들은 논의하고 협의해 나가게 될 거라는 겁니다. 이제 국민들도 그렇고 정치권도 그렇고 결국 관심은 남북 정상회담이 결국 문 대통령 임기 내에 실현되겠느냐, 또 실현이 된다면 그것이 대선 전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냐 이거 같거든요. 예, 두 가지가 좀 연관된 얘기인 것 같은데 저는 근본적으로는 이 북한이 핵을 포기할 어떤 의지를 보여주지 않는 상황에서 이 남북 정상회담은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없다는 점에서 이게 사실은 정치적으로 어떤 이벤트 정도로 흐를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은 근본적으로 하고 있고요. 자, 정상회담이 될 것인가, 그리고 이 대선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저는 일단 지금 문재인 정권은 정상회담을 목표로 지금 이 모든 과정을 밟아 나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문제는 북한의 입장인데 북한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 뭐 등등의 여러 가지 문제로 사실은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뭐 이제 사실은 뭐 핵을 포기해서 이 대북 제재 해제를 끌어낼 그럴 용의도 지금 현재로서는 확인되지 않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 우리나라를 통해서 뭔가 이제 좀 여러 가지 지원을 받고 뭐 여러 가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찾을 가능성이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이 결국에는 북한도 우리 대선을 보지 않을 수 없다는 말씀인 것이죠. 네. 그러니까 여태까지 문재인 정권이 보여준 것이 굉장히 김정은 위원장 쪽에 상당히 좀 우호적인 입장을 보여왔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이런 이제 민주당 정권이 계속 유지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다면 아마 북한도 이런 정상회담 내지는 실제로 만나지 못하더라도 화상 정상회담이라도 뭔가 추진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대선에 미치는 영향 부분은 이제 과연 우리 국민들이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의 문제인데 전 2018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뭐 그때는 이제 탄핵 직후에 벌어진 이제 선거이기 때문에 당연히 민주당이 굉장히 유리한 국면이기도 했지만 그 당시에 2017년에 북한이 계속 그 핵, 그러니까 미사일 도발을 하다가 드라마틱하게 2018년에 대화 국면으로 넘어갔던 부분, 그 다음에 이 트럼프 대통령도 이제 그 이후에 바로 이제 북한하고 여러 가지 뭐 이제 회담을 시작하기 위한 이 절차들이 들어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임팩트가 컸다고 생각을 하고 선거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는 그렇지는 못할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많은 국민들도 이 남북 정상회담 그리고 남북 관계의 핵심이 비핵화라는 부분을 알고 있고 북한이 이 싱가포르 회담과 이후에 하노이 노딜을 통해서 역시나 핵을 포기할 의지는 없다라는 것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남북 정상회담의 의미가 상당히 제한적이라는 것을 아마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지금 야당이 굉장히 강하게 그런 부분을 공격은 하고 있으나 실제로 대선 전국에서 이 유권자들에게 표심에 영향을 미치는 큰 요인이 되기는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약하면 이게 정상회담 자체가 열리는 것 자체는 의미가 있고 물론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그거에서 뭔가 성과를 내야 된다는 거고 또 이제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민주당 정부가 아무래도 대북 정책이나 그런 부분에서 전향적인 입장을 갖고 있으니까 그런 걸 좀 의식해서 뭔가 회담을 성사시키는데 나름대로 고려를 할 거다 이런 뜻으로 제가 받아들이면 되겠죠.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오늘 오전에 발표된 여론조사도 눈에 띕니다. 한길 리서치가 쿠키뉴스 의뢰로 조사한 내용인데요. 대선 가상 양자 대결 결과입니다. 윤 전 총장 지지율이 41.1%, 이재명 지사는 36.9% 오차 범위 냅니다. 윤 전 총장과 이낙연 전 대표의 양자 대결에서는 윤 전 총장이 41.4%, 이 전 대표 33.7%로 오차 범위 바뀌었습니다. 국민의힘에 입당한 최재형 전 감사원장도 만만치 않은 강세를 보였는데요. 이재명 지사와의 양자 대결에선 30.9%로 이 지사의 7.9%포인트 차였습니다. 이건 오차범위 바뀌네요. 네, 이낙연 전 대표와 맞붙는 경우에는 이낙연 전 대표가 35.9%, 최재형 전 원장이 29.8%로 오차범위 내였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야권의 대선 주자들과 그들을 둘러싼 지지 세력들 간의 신경전도 거세지는 분위기입니다. 최근 국민의힘 소속 의원 40명이 윤 전 총장의 입당을 촉구하는 성명을 냈고요. 최 전 원장을 지지하는 의원들은 비공개 회동을 갖는 등 이른바 윤석열계
최재형계로 계파가 갈리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오늘 오전 최 전 원장이 윤 전 총장에게 공개 회동을 전격 제안했습니다. 최 전 원장은 기자들에게 보낸 회동 제안문을 통해 윤 전 총장과 만나 현재 시국 상황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하고 당원과 국민을 안심시켜드리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회동 제의에 대한 이유를 밝혔고요. 이 회동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윤석열 전 총장님의 긍정적 답변을 기다리겠다고 했습니다. 앞서 두 사람은 지난 8일 이 최 전 원장의 부친상 장례식에서 한 차례 만난 바가 있는데요. 당시 두 사람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어떤 말씀 나누셨는지 궁금합니다. 우리 최 원장님하고는 인사만 나눴고요. 뭐 거기 주문 오신 분들하고 일상적인 얘기 그냥 했습니다. 정치적 공감대를 좀 더 퍼졌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저희가? 그거는 너무 좀 많이 나간 추측이신 것 같은데 그런 건 없습니다. 네. 혹시 윤석열 총장님이랑은 방금 어떻게 좀 대화를 나누셨어요? 조문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리고 아버님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감사원장을 하시는 그 과정을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지켜보면서 인격적으로 참 훌륭한 분이다 하는 생각을 했고, 저는 거기에 미치지 못한다. 저를 윤석열 전 총장의 대안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있어요. 그러나 저는 저 자체로 평가받고 싶고 윤 총장님께서 지금 가장 높은 지지율을 받고 계신 분 중에 한 분인데 그분과의 협력 관계는 제가 좀 더 생각해보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최 전 원장은 회동 제안문에서 윤 전 총장을 함께 해야 할 동지 그리고 정치 파트너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윤 전 총장을 정권 교체의 도정에서 함께 해야 할 동지로 인식하고 있고 또 공직 생활을 하다가 이제 막 기성 정치에 뛰어든 사람으로서 기성 정치권의 변화와 혁신에 함께 긍정적인 역할을 해야 할 정치 파트너다 이렇게 평가한 겁니다. 그러면서도 최 전 원장은 최근에 여러모로 당 안팎이 어수선하다면서 여론에서는 개파 정치라는 프레임으로 보도하고 있는데 그 누구도 원하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친윤석열계, 친최재형계 이런 최근 당내 세력 분화 조짐이 본격화한 것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되는데요. 관련해서 어제 최 전 원장 캠프 측의 이야기도 다시 들어보시겠습니다. 근데 정치라는 게 역동성도 중요한데요. 최소한의 원칙과 기준이라는 게 있죠. 입당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 입당이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는 지금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제 선거는 새 분리기잖아요. 새 확장이다 보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있다라는 대세는 우리다. 쏠림 현상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죠. 어느 캠프나 어느 대선 주자나 아마 그런 과욕에서 나왔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최 전 원장의 공개 회동 제안이 사실 우리 김 기자도 리포트했지만 국민의힘 내부에서 의원 줄 세우기 논란, 그다음에 개파 형성 논란 이런 것들이 불거지고 있는 데서 나왔기 때문에 더욱 주목이 되는 거거든요. 윤 전 총장 입장은 나왔습니까? 네, 윤 전 총장 측은 때와 장소가 중요하다는 다소 유보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윤 전 총장 캠프의 김병민 대변인은 한 언론과의 통화에서 이 때가 되면 언제든 만날 것이라면서도 지금은 국민 목소리를 경청하는 시간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고요. 또 다른 캠프 핵심 관계자는 윤 전 총장이 정권 교체의 뜻을 같이 하는 분은 언제든지 만나서 함께하겠다고 했으니 만나지 않을 이유도 없다면서도 다만 일방적으로 만나자고 하는데 당장 응할 문제는 아니지 않냐 이렇게 반응한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못 만날 이유는 없는데 그래도 너무 제안이 일방적이지 않느냐 이런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또 다른 보도에 따르면 관계자가 반윤의 실체가 뭔가라고 반문하면서 최 전 원장이 당내 개파 갈등을 우려한 것에 대해서 좀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라고도 전해졌습니다. 네. 두 사람 만나면 사실 많은 사람들이 주목을 할 거예요. 어쨌든 간에 야권의 유력한 대선 주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일단 만나게 되면 그럴 수밖에 없는데 근데 윤 전 총장 측은 그닥 환영하는 분위기는 아닌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데 두 가지가 궁금해요. 첫째, 최 전 원장은 왜 이런 제안을 갑자기 했을까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윤 전 총장 측은 평소 하던 걸로 봤을 때는 좋다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 뜻밖에도 유보적으로 뒤를 이렇게 한 발 빼는 그런 반응을 보였거든요.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이제 최 전 원장 입장에서는 이제 말하자면 정치적으로 윤 전 총장 야권의 어쨌든 그 원탑 후보라고 봐야겠죠. 현재로서는 지지율.
정치적으로 잽을 하나 던져봤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 일종의 뭐 실제로 회동이 성사될 거라고 생각하진 않았을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윤 전 총장 입장에서는 지금 최 전 원장을 굳이 만나는 것이 정치적으로 얻는 것보다는 잃는 것이 많은 상황이 잃는 것이 많은 상황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현재 지지율이 여전히 다소 떨어졌다고 해도 제일 높은 상황이고 최 전 원장이 지지율이 조금 상승세라고는 해도 격차가 이제 상당히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뭐 두 사람이 만나서 여러 가지 얘기를 주고받고 주목을 받는 것은 윤 전 총장 입장에서는 아직 격차가 좀 있는 그래도 경쟁자인 최 전 원장의 주목도를 높여주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한 가지 부담이 있었을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바로 이 입당 문제가 좀 곤혹스러울 수 있겠죠. 이 두 분 다 윤 전 총장도 그렇고 최 전 원장도 그렇고 다 야권의 외곽에 있다가 지금 야권의 대선 주자로 이제 떠오르고 있는 분들이잖아요. 네. 근데 최 전 원장은 굉장히 빨리 입당을 해버렸죠. 근데 윤 전 총장은 입당할 것 같다는 얘기 나오지만 아직 시기나 그리고 진짜 의지가 어떤지에 대해서는 명확하진 않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두 분이 만났는데 만약에 최 전 원장이 입당을 언제 하실 것이냐, 입당하시긴 하실 것이냐, 웬만하면 저처럼 빨리 입당하시라. 라고 얘기를 하면 윤 전 총장은 뭐 자기가 뭐라고 답변하기가 되게 애매한 상황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어떤 상황을 시뮬레이션 해봐도 본인이 수세에 몰릴 수밖에 없는 어떤 대화의 과정이 예상되기 때문에 윤 전 총장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최 전 원장의 일종의 어떤 정치적 공격이라고 좀 해석을 하고 만나더라도 좀 나중에 어차피 두 분은 뭐 계속 자주 만나게 될 것이고 뭐 특히나 이제 경선 국면에 가면 거의 매일 보게 될 텐데 아마 지금은 때가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처럼 최근 최 전 원장은 연이어 과감한 정치 행보를 보이면서 야권 대권 주자로서의 입지를 굳히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 최 전 원장의 공개 회동 제안 소식에도 놀라신 분들 적지 않을 텐데요. 사실 그런 면이 분명히 있어요. 이미지는 굉장히 점잖은데 실제 행동하는 거 보면 상당히 전격적이고 그다음에 직선적으로 나간다? 이런 인상을 주는 게 맞거든요. 네, 때문에 예상 밖의 직진 정치라는 말도 나오는데요. 최근 이 대표도 한 라디오에 출연해서 이런 최 전 원장의 행보에 놀라운 지점이 있다고 말한 바 있거든요. 이 대표 이야기 들어보시죠. 제가 가장 편입견 있는 분들이 이제 미담형 정치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 좀 과격하지만 미담 하나로 버티시려는 분들, 이런 분들 가끔 있어요. 그런데 최재형 원장은 그런 분이 아니다라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어떤 점이죠? 굉장히 전격적이세요. 그러니까 판사인데 그 판단 능력에 좀 특화된 분 같은. 결단할 때 결단할 줄 안다. 그 결단이 제가 생각한 템포보다 조금씩 빨라가지고 좀 놀라는 지점이 있고 당내 인사들이랑 이제 소통을 이제 당이 입당하셨으니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친화력이 생각보다 대단하다. 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이준석 대표는 오늘 이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게 회동을 공개 제안한 데 대해 범야권 주자로서 상호 교류 활성화는 바람직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근 개파 논쟁이 불거지면서 당이 분열될 위기에 처했다면서 친윤, 반윤 논란을 우려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어 제가 윤 전 총장을 만났을 때 대동소이라는 단어를 꺼낸 것처럼 저희가 공유하는 부분이 95%고 다수간 이견이 있는 게 5% 정도라면서 대선 주자 간 이야기를 통해 다른 점만 부각되는 상황이 지속되지 않았으면 한다라고도 덧붙였습니다. 반면에 윤 전 총장은 국민의힘과의 거리를 점점 좁혀가는 모양새입니다. 대선 출마 선언 이후에 처음 부산을 찾은 어제도 윤 전 총장 주변에는 국민의힘 인사들이 줄곧 자리를 지켰고요. 일각에서는 어제 윤 전 총장의 행보가 사실상 국민의힘 대선 주자의 행보다 이런 말도 나오는데요. 어제 윤 전 총장의 부산 행보부터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단일 후보가 되셔가지고 대통령 되셔가지고 한번 꼭 찾아주십시오. 우리 지난 제가 이수를 개난 이유가 있습니다. 대선이 안 하고 대선 앞두고 대선 승리하자고 승리하시라고. 대선 꼭 좋은 결과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야야.
그러니까 박형준 부산시장과는 동구 북항 재개발 현장을 둘러봤고요. 그다음에 장제원, 안병길, 김희곤 의원하고 점심을 같이 하면서 부산 여러 곳을 방문을 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장제원, 안병길, 김희곤 의원과 함께한 오찬에서는 부산의 대표 음식이죠. 돼지국밥에 부산 지역 소주인 대선을 반주로 들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소주 이름이 아까 화면에서도 봤지만 공교롭게도 대선이어서 눈길이 가더라고요. 네, 이 소주 이름을 빌려 일종의 퍼포먼스를 한 셈인데요. 대통령 선거와 이름이 같다 보니 과거에도 여러 차례 화제가 된 바 있고 또 조국 법무부 전 장관도 지난 2019년에 청와대 민정수석에서 물러난 다음에 고향 부산을 찾아 고교 동문을 만났다며 대선 소주 사진을 올리기도 했었습니다. 야당 의원들에게 대선 승리라는 덕담을 들은 윤 전 총장 역시 국민의힘에 대한 호감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제3지대가 아닌 국민의힘을 선택하면 외연 확장이 어렵지 않느냐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국민의힘 입당을 선택한다고 해서 외연 확장을 못하는 건 아니다라면서 제3지대를 떠날 때가 머지 않았음을 시사한 겁니다. 또한 윤 전 총장은 문 대통령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강하게 날을 세웠는데요. 일정 도중 기자들과 만나 문재인 정부 실정을 비판하고 있지만 문 대통령 지지율이 40%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질문을 받고는 지지율이 한 40% 되면 백성들의 아우성이라는 걸 다 덮을 수 있는 것이냐 이렇게 반문을 한 겁니다. 어제 부산에서의 윤 전 총장 발언 조금 더 들어보시죠. 입당을 할 거냐 말 거냐를 아직은 결정을 못했습니다만은 어차피 선거는 한 8개월 이상 남아 있지 않습니까? 긴 마라톤이니까 그 과정에서 이런 경기를 보시는 국민들이나 또 여기에 직관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 모두 저 사람이 트랙 밖에서 뛸지 뛰다가 들어올지 또 라인을 몇 번 라인을 고수해 갈지 이런 것은 제가 이제 방향을 잡아가지고 그렇게 오래 기다리시지 않게 제가 결론을 내서 알려드리겠다고 했으니까. 자, 윤석열 전 총장은 자신과 처가를 겨눈 네거티브 공세에도 적극 맞불을 놓기 시작했습니다. 무대응 전략을 고수하다가 강공 모드로 태세를 전환한 모양새인데요. 어제 윤 전 총장 캠프는 이 부인 김건희 씨의 결혼 전 사생활 관련 의혹 보도에 대해서도 가장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 이러면서 이 폐륜 취재이자 심각한 범죄 행위다. 또 기사 내용 전체가 사실 무근이다. 인격을 말살하는 수준이다. 이런 격한 표현을 써가면서 격앙된 내부 분위기를 감추지 않았습니다. 윤 전 총장 캠프 측에서 이런 격앙된 반응을 보인 건 이 앞서 유튜브 매체인 열린공감TV와 경기신문의 보도 내용 때문인데요. 열린공감TV와 경기신문은 어제 양모 전 검사의 모친 A씨와의 대면 인터뷰를 근거로 이 김건희 씨의 결혼 전 사생활 관련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또 현재 윤 후보 이 부부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원래 양 전 검사 소유였다 이렇게 보도도 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윤 전 총장과 캠프 측이 즉각 반박에 나선 겁니다.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부인되시는 분께서 전 검사와 부적절한 관계였다 이런 내용. 객관적으로 좀 확인을 해보시죠. 또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했으면 그게 맞는 말인지 잘못된 말인지 그분의 말씀을 좀 검증을 해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 팀 내에서 이 네거티브 법률 대응팀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관련된 내용들을 쭉 확인하고 있고 사실관계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 내용들이 있다면 이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해서 또 다른 피해자가 양산되지 않도록 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지금 방금 확인된 소식인데요. 윤석열 후보 캠프 측에서 실제로 법적 대응을 했습니다. 그래서 알려드립니다. 이런 제목으로 기자들한테 공지를 했는데요.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윤석열 예비후보 국민캠프는 열린공감TV의 기자를 비롯해서 3명에 대한 형사고발을 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제목은 혐의 내용은 주거침입, 그다음에 정통망법 위반,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관계와 방송 수익만을 노리고 검증을 빙자하여 입에 담을 수도 없는 거짓을 퍼뜨리는 범죄 행위를 더는 두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번 고발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법적 대응을 하겠다. 열린공감TV 방송을 토대로 거짓 내용을 확산한 매체들을 포함하여 즉시 기사를 내리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추가적인 법적 대응을 경고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결국은 강경 대응을 실행에 옮긴 겁니다.
네, 여기에 양정 검사 측도 이 가족 명의로 언론에 입장문을 배포하고 열린공감TV와 경기신문의 보도 내용을 반박했습니다. 이들은 입장문에서 양정 검사는 김 씨와 어떤 사적 관계도 없었다면서 김 씨의 아파트 취득에도 관여한 바가 전혀 없다고 했는데요. 또 양정 검사의 모친이 치매를 앓고 있다면서 모친의 인터뷰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하면서 이 94세 노모 집에 일방적으로 찾아간 것도 모자라서 점을 보러 왔다고 거짓말로 접근하고 원하는 답을 유도했다면서 있을 수 없는 인권 유린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하지만 열린공감TV 측 역시 재반박에 나섰습니다. 보도 내용은 사실이고 이 취재 과정에서 신분을 속인 적도 없다는 건데요. 또 실제로 점을 보려 했고 취재 중임을 밝혔으며 이 취재 후에도 이 기자 명함을 건네고 전화번호까지 교환했다는 게 해당 매체의 설명입니다. 또 윤 전 총장이 지난 26일에 대한불교 조계종 전 총무원장이죠. 월주 스님의 연결식에 참석한 뒤에 기자들과 만나서 스님들께 들은 얘기를 거론하지 않았습니까? 이 경찰과 검찰 수사 결과 범죄 혐의가 기소가 안 됐는데 친여 시민단체와 언론이 인격 학살적 공격을 해서 월주 스님이 상심하셨다 이런 내용이었는데 윤 전 총장은 수사기관이 월주 스님을 불기소했는데도 경기도가 나눔의 집에 행정처분을 내린 것을 겨냥한 듯한 발언을 내놨었고요. 또 김두관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서 경기도가 큰 스님을 포함한 5명 이사진을 사임 처분한 것에 대해서 월주 스님이 극도의 상심을 하셨다는 점도 잘 알고 있다 이러면서 검찰도 불기소 처분한 일을 그렇게까지 했어야 했나 이런 점에서 몹시 아쉽다. 또 이재명 지사의 처분에 유감이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나눔의 집 이사진의 후원금 유용 의혹 등을 고발했던 공익 제보자들은 윤 전 총장을 향해서 검찰은 전 운영진과 법인을 기부금법 위반, 또 보조금법, 지방재정법, 사기 혐의 등을 기소해서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데 윤 전 총장은 무슨 근거로 혐의가 없어서 기소되지 않았냐 이렇게 말했는지 답해달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익 제보자들의 얘기는 월주 스님 개인이 기소되지는 않았더라도 나눔의 집 사태 전반을 두루 살핀 뒤에 윤 전 총장이 발언을 했어야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취지인 거네요. 그렇습니다. 윤 전 총장이 전후 사정을 살피지 않은 채 이해관계자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들의 주장이 사실인 것처럼 발언을 했다는 겁니다. 윤 전 총장 쪽이 사실 부인 처가 이런 의혹이 나왔을 때 지금까지는 뭔가 좀 무시하거나 아니면 좀 반응을 안 보이고 유보적인 거라든지 이런 태도를 보였었는데 오늘은 지금 적극적으로 고발을 했거든요. 상당히 이제 전략을 좀 바꾼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부 언론에서는 배수의 진을 쳤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인데요. 사안을 상당히 심각하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그러니까 지금 대선 캠프 쪽에서 나온 이야기를 보면 악의적 네거티브가 독버스처럼 번져서 대선 캠프를 뿌리째 흔들고 있다.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당장 지금 이 악의적 네거티브로 인해서 윤석열 전 총장의 지지율 자체가 상당히 흔들리는 부분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같이 함께 하는 사람들이 승리에 대한 확신, 이런 불안감들이 조성될 경우에는 상당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고 판단을 하는 것 같고 그것도 있고 또 하나의 문제는 이번 사안의 폭발성입니다. 물론 단순하게 자신의 아내의 사생활이라는 과거의 문제뿐만 아니라 지금 윤석열 총장이 살고 있는 집의 소유권을 둘러싼 여러 가지 문제들까지 번지고 있다고 한다면 말 그대로 이 문제는 현재 진행이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윤석열 총장도 어떤 식으로든 입장을 밝혀야 되는 대목이라고 한다면 이 허위에 바탕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에 대해서 이제 윤석열 총장의 정치적 거치까지 발목을 잡는 형국이다 판단을 한 것 같고요. 그러니까 윤 전 총장 측에서는 허위라고 보는 그렇죠. 겁니다. 허위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러한 악의적 네거티브가 단순하게 일부 그러니까 유튜버들뿐만 아니라 뭔가 지금 거대 여건의 이 공작적 업무에 의해서 진행된 것이 아닐까라는 의구심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윤 전 총장 측이 그런 의심까지 그런 의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강력하게 법적 조치를 통해서 소위 말하는 지금 이 추적 보도 또 추가 보도 이런 부분들까지 차단하겠다. 그래서 말 그대로 지금 이 자신을 둘러싼 여러 가지 의혹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는 자고 의면하지 않고 당당하게 맞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진실을 가리겠다는 뜻인데요. 문제는 앞으로 지금 앞서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하게 지금 다른 이 언론 매체뿐만 아니라 또 다른 매체들이 아마 여러 가지 추가 보도나 이렇게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제기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과연 명쾌한 나름대로의 부인의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느냐가 앞으로 향후 사태의
하나의 관건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 더 저희가 좀 짚어봐야 될 것이 어쨌든 앞으로 검증은 계속 될 거예요. 보도도 그렇죠. 나올 거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본인들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을 하면서 법적 대응의 칼을 대는 거는 일종의 그게 이제 뭔가 검증을 갖다가 차단하려는 그런 식의 의심도 받을 수 있어서 이게 양쪽의 칼일 수도 있거든요. 양날의 칼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지금 그 윤석열 전 총장의 입장에서는 사실 이런 부분들을 고소 고발을 하게 되면 현재의 여건의 정치적 영향력이 미칠 수밖에 없는 수사당국에서 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수사당국 입장에서는 상당히 아마 객관적인 증거를 갖고 수사를 하겠죠. 이런 부분들이 만에 하나 윤석열 총장에게 상당히 불리한 이 국민들이 전개될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까지도 다 고려할 정도로 이렇게 강력하게 나간다는 이야기는 이 사안이 그만큼 심중하다는, 엄중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또 다른 대목이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는 이 국민에 있어서 사실 이 윤석열 총장이 자신을 둘러싼 의혹을 어떻게 명쾌하게 나름대로 증명해낼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부분들도 지켜볼 대목이라는 것이죠. 네, 이런 가운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모 씨의 고등학교 동창이 이 조 씨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세미나 참석 여부를 두고 증언을 번복한 것과 관련해서 민주당이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한 것이라면서 윤 전 총장을 일제히 공격하고 나섰습니다. 앞서 조 전 장관의 딸인 조 씨의 고등학교 동창인 장모 씨는 지난 25일에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조 전 장관 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또 세미나 비디오에 찍힌 여학생은 조 전 장관 딸이 맞다. 이러면서 그동안 조 씨를 본 기억이 없다고 한 진술을 번복했는데요. 민주당 대선 경선에 참여하고 있는 이낙연 전 대표는 윤석열 검찰이 조 전 장관 가족에 대한 무리한 기소를 어떻게든 밀어붙이기 위해서 또 다른 가족을 인질로 잡고 또 청년에게 거짓 증언을 강요한 것이라면서 2019년 대한민국 검찰이 이랬다는 거다. 또 충격적이고 참담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이 공평 무사히 할 수사권을 위증 교사와 직권남용, 또 협박의 도구로 전락시킨 사람은 누구인가라고 물으면서 그랬던 윤석열 씨가 야권의 대선 후보로 언급되는 현실이 기괴하다. 또 위증을 강요한 입으로 어떻게 정의를 말하고 국민의 선택을 바란단 말인가. 윤석열 씨는 국민과 조 전 장관, 장 씨의 가족에게 사죄하고 거취를 결단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민주당 대선 경선 주자인 김두관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정작 법정에 설 사람은 헌법 파괴자 윤석열이라면서 저는 오늘부로 윤석열 전 총장을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하고 대통령이 되기 위해 조국 전 장관 가족을 파괴한 파렴치범, 조국 가족을 잡기 위해 딸 친구 가족까지 협박한 반인륜적 가족 파괴범으로 규정한다고 말했습니다. 비록 법적 탄핵에는 실패했지만 헌법 파괴, 반인륜적 가족 파괴범 윤석열을 정치권에서 몰아내기 위해 단 하루도 쉬지 않겠다는 각오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캠프 수행실장인 김남국 민주당 의원 역시 자신의 SNS에 늦었지만 이제라도 바로 잡아준 용기에 감사할 뿐이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게 상황을 조금 이제 정리를 해보면, 그러니까 이런 내용입니다. 그 조국 전 장관 딸이 서울대 인권법센터라는 데서 인턴을 했다. 그것이 과연 사실이냐 아니냐를 가지고서 논란이 있었고, 검찰은 그거를 사실이 아닌데 허위 증명서를 만들었다 이렇게 기소를 한 거죠. 그래서 1심에서는 그게 유죄 판결이 났는데 거기서 내 친구인가 조모 씨가 내 친구인데 거기서 사실 나는 못 봤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그 장모라는 사람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내가 증언을 잘못했다 이렇게 증언을 번복을 한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지금 여당에서는 그걸 걸어서 검찰의 기소도 잘못됐는데 그 검찰 기소 당시에 검찰총장이 윤석열 전 총장이었으니까 윤 전 총장이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지금 공세를 펴고 나오는 겁니다. 이 문제를 두고서 김남국 의원하고 진중권 전 교수가 또 설전을 벌였다고 해요. 네, 맞습니다. 김남국 의원은 어제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조 전 장관 딸 친구의 진술 번복에 대해 굉장히 의미 있는 양심 선언이라고 주장했는데요. 패널로 출연한 진중권 전 교수는 이런 식으로 조국 랠리를 끌고 가는 게 이재명 지사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보냐며 양심 선언이라고 보기엔 과도한 해석이라고 했습니다. 또 김남국 의원이 표창장 위조의 공소 사실이 전부 다 틀렸다고 주장하자 진중권 전 교수는 이 얘기를 듣고 있어야 하냐며 헛웃음까지 지었는데요. 두 사람의 자세한 발언은 직접 들어보시죠. 이게 단순하게 진술 번복이 아니라 굉장히 의미 있는 양심 선언이다라고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하고요. 결국에는 그 당시에 수사팀에 과잉된 수사권 남용과 목적 자체가 결국에는 처음에 시작부터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약간 그런 취지의 글을 좀 썼습니다. 양심 선언이라고 보기에는 좀 과도한 해석을 불러일으키시는 거고
이런 식으로 이 조국 랠리를 계속 끌고 가는 게 이재명 지사한테 도움이 될 거라고 보세요? 이것은 뭐 이재명 지사에게 도움이 된다, 도움이 안 된다라는 그런 측면보다는 진실의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이게 저는 재판 과정에서 결과가 어떻게 드러났냐, 드러나지 않았냐 이걸 떠나서 재판 결과와는 완전히 무관하게 이미 수사에서 드러난 여러 가지 잘못된 수사 이것만으로도 저는 평가를 저는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얘기를 좀 듣고 있어야 되나요? 아니, 그러니까 수사를 그렇게 철저하게 대대적인 수사를 했는데도 엉뚱한 사실로 기소를 했다라는 것 자체가 법원에서요 판결이 나왔거든요. 수사 그 자체가 목적이 잘못되었다라는 걸 법원에서 일단 때문에. 판결이 나왔고 증거에 의해서 모든 증거에 의해서 위조라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법원에서. 그렇다면 검찰의 기소가 옳았다는 얘기잖아요. 그 얘기를 또 왜 반복을 합니까? 네, 여기에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까지 윤석열 전 총장을 겨냥했습니다. 검찰은 즉시 감찰에 착수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관련자 수사에 착수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관련 발언 좀 더 들어보겠습니다. 끝모를 검찰의 선택적 수사에 조국 전 장관의 가족과 장 씨의 가족 두 가정은 파탄의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한 줌도 안 되는 검찰 권력의 유지를 위해 국론마저 분열시킨 그 사람이 책임을 지기는커녕 오히려 국민 통합을 운운하며 야당의 대권 주자로 나서는 현실입니다. 이건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습니다. 정말 통탄할 노릇입니다. 성공을 예감했던 검찰 각본 가족 인질극이 양심 고백에 의해 조기 종영되었습니다. 독직 폭행만 범죄가 아니라 이쯤 되면 수사기관의 독직 협박, 약취, 유인도 형법상 범죄 제목에 추가해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이 다시 조국 전 장관 문제를 걸어서 윤석열 전 총장을 이제 공격하고 나선 그런 모양새거든요. 근데 진중권 교수 같은 분은 이거 대체 잘하는 전략이냐 이렇게 의문을 제기를 했어요.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일단 여당 입장에서는 일종의 그러니까 이번 그 재판 과정에서 나왔던 그 장모 씨라는 정인의 그러니까 정언 번복 자체가 상당히 어떻게 보면 이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역공을 가할 수 있는 나름의 기회를 잡았다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전 총장이 내세우고 있는 대선에서의 가치가 공정과 정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정인이 그러니까 정언을 번복한 것 자체가 일종의 이 검찰 수사 단계에서의 압박 때문에 허위 정언을 유도한 것이 아닐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때 당시 수사 책임자인 윤석열 전 총장이 지금 말하고 있는 공정과 정의 자체는 어불성설이다. 말 그대로 윤석열 총장은 계획의 주체가 아니라 계획의 대상이 돼야 된다는 논리로 이어질 수 있다는 그러한 하나의 찬성인 것이고, 또 하나는 지금 윤석열 총장이 지금 야권에서 전체 1위를 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지금 이 하락 국면이긴 하지만 이 상황에서 여당의 입장에서 여권의 입장에서는 이 달리는 말에 그 뭡니까 일종의 그 채찍을 가하는 거 이건 좀 비유가 잘못됐네요. 그런데 어쨌든 그러니까 지금 상당히 흔들리고 있는 윤석열 전 총장에 상당히 데미지를 가할 수 있는 찬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는 여당 또 전체 여권에 봤을 때는 아픈 손가락이잖아요.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 가족이 겪었던 여러 가지 아픔들에 대해서 뭔가 이 지금 여당이 전체적으로 나서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찬스들을 잡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대선 전략에서는 결코 마이너스보다는 플러스가 될 거라는 판단인데, 문제는 이겁니다. 지금 이 장모 씨의 정언 하나로 그러면 조국 전 장관 딸의 인턴권이 그러면 허위라고 1심에서 판단했던 부분이 그러면 이 진짜라고 바뀔 것이냐. 그러니까 유죄가 무죄가 될 수 있느냐. 무죄가 되느냐. 그거 자체는 그 하나의 정언 번복으로 이 판결이 바뀔 정도까지는 아니라는 것이 법률 전문가들의 평이거든요. 그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재판의 결과가 만약에 1심과 똑같이 유지됐을 경우에는 오히려 여권의 전략 자체가 오히려 사실 어떻게 보면 자충수가 될 수도 있다는 지적도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최 의원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이 장모 씨가 이 입장을 증언을 번복했다고 바꿨다고 해서 증언이라고까지는 볼 수는 없는 상황이죠. 지금 입장이라고 해야겠죠. 그것을 너무 확대 해석하고 여기에 빨려 들어가는 것은 여권 스스로 좀 자충수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특히 아까 이 김남국 의원이 표창장 위조의 공소 사실이 전부 다 틀렸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잖아요. 표창장은 또 다른 건이에요. 별개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 별개의 사건까지 걸어서 검찰의 수사 전부가 조국 전 장관의 여러 가지 일가의 문제들에 대한 수사 전부가 문제가 있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는 것은 사실 국민들이 그동안
지켜봤던 언론 보도를 시작해서 검찰 수사를 거쳐 재판의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의 그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거든요. 이걸 전부 다 이 조민 씨의 친구의 증언의 번복으로 인해서 그걸 전부 다 부정하는 것은 아마 상식적인 국민이라면 이제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고, 뭐 저는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것을 윤석열 전 총장, 특히 야권의 유력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총장의 공격 소재로 삼는 것은 뭐 우리나라 정치 관행상 당연히 뭐 그런 벌어질 수순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이 여권 입장에서는 다시 그들이 조국의 강으로 빠져들어가는 이 계기가 돼서는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난 6월에 송영길 대표가 뭐 불완전한 사과라는 지적은 있었지만 조국 사태에 대해서 특히 청년들에게 좀 사과는 했었잖아요. 취임백일 회견인가 거기서 했었죠. 맞습니다. 네. 그러면서 사실은 그 이후에 조국 전 장관 관련된 이제 발언을 조금 삼가하고 뭔가 좀 거리를 두려는 이제 분위기였는데, 지금 이번에 이 장 씨의 입장 번복을 계기로 또다시 조국 전 장관을 옹호하고 하려는 이 발언이 거세지고 있는데, 아마 이게 가속이 붙으면 이 여권의 경선 국면에서 각 주자들이 또 더 센 발언을 하게 되고 서로 경쟁이 붙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강성 친문들은 여전히 조국 전 장관을 굉장히 감싸고 있으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것이 결국에는 대선 본선의 경쟁력에서 중도층의 마음을 잡는 그런 어떤 소재가 될 수 있느냐? 전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결국 본선의 경쟁력, 본선 승리를 생각한다면 이 부분에서는 어느 시점에서는 거리를 두고 손을 떼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한편 날선 신경전을 벌여왔던 민주당 대선 주자들이 원팀 정신을 되새기면서 네거티브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오늘 오전에 원팀 협약식 이런 걸 했다고 해요? 네, 그렇습니다. 후보 간의 가열화된 네거티브 공방을 자제하고 정책 비전 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협약식이 열렸는데요. 6명의 후보는 이 미래지향적인 정책을 제시하고 또 선의의 경쟁과 동시에 협력하는 원팀 정신을 강조하는 선언문을 낭독한 뒤에 함께 서명을 했습니다. 또 후보들은 짝을 지어서 원팀 문구가 새겨진 배지를 서로의 옷깃에 달아주기도 했는데, 이어진 정책 기조 발표에서는 공방의 중심에 있던 이재명 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가 반성과 다짐을 전했습니다. 어떤 반성과 다짐을 했는지 들어보시죠. 오늘 원팀 협약식을 우리 당이 이렇게 해야만 돼야 될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된 점에 대해서 후보의 한 사람으로서 깊이 성찰하고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공정하게 또 원팀 정신을 발휘해서 포지티브한 선거운동을 펼쳐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조금 전에 원팀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선언을 최고로 잘 이행하겠습니다. 동지 후보들께서 내놓으신 모든 좋은 정책을 수용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임하겠습니다. 네, 하지만 두 후보 캠프 간의 네거티브 공방전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던 추미애 전 장관은 쓴소리를, 박용진 의원은 네거티브 경쟁 우려에 대한 방안을 제시했는데요. 함께 들어보시죠. 먼지같이 작고 깃털같이 가벼운 일에 매달리거나 상대를 험찜돼 원팀 정신을 훼손할 시간이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 당의 후보들 간의 네거티브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우려가 나왔을 때 그러실 거면 다 집에 가시라, 막내로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원팀 협약식 이후에는 집에 가실 일 없고 다 같이 하나가 돼서 대선 승리로 질주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원팀 협약식이라는 이름답게 원팀 강조하면서 분위기도 좀 화해했나요? 화기애애했습니까? 네, 꼭 그렇지만은 않았습니다. 협약식이 끝나기가 무섭게 행사장 밖에서는 가시 있는 말들이 오고 갔는데요. 이재명 지사는 행사 직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없는 사실을 지어내 흑색 선전에 가까운 네거티브 등 허위 사실을 방치할 수는 없다. 저를 지키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방어 정도만 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이낙연 전 대표는 박빙의 선거를 앞둔 우리가 서로에게 상처 주고 그 결과로 부분적이나마 이탈을 초래하는 건 선거에 도움이 안 된다고 했고요. 정세균 전 총리는 정상적인 검증과 네거티브는 구분이 돼야 한다고 했습니다. 관련 발언들 좀 더 들어보겠습니다. 객관적으로 있는 사실을 지적하는 것은 저는 네거티브가 아니라 타당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없는 사실을 지어내서 소위 흑색 선전에 가까운 이런 네거티브나 이런 것들은 그렇다고 해서 그 허위 사실을 방치할 수는 없을 테고 최소한의 방어 정도로 저를 지키는 데 필요한 정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차름을 내지 않기 위해서 최대한 완곡하게 표현하려고 노력했는데 우리 기자들이 또 완곡한 표현은 싫어하시잖아요. 내년 대통령 선거는 박빙의 승부가 될 것입니다. 그런 박빙의 승부를 앞둔 우리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그 결과로 부분적이나마 이탈을 초래한다면 박빙의 승부에 대처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정상적인 검증과 네거티브는 구분이 되어야 된다. 그걸 섞어서 다 네거티브로 치부해도 안 되고 네거티브를 검증이라고 위장해도 안 된다. 저는 뭐 검증은 지속할 것이고요. 그렇지만은 저는 네거티브를 지금까지 한 번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원래 정책 중심 또 철저한 도덕성을 비롯한 검증 그런 저의 입장은 지속될 겁니다. 자, 민주당 대선 예비후보 6명은 잠시 후에 3시 반부터 본경선 돌입 후에 첫 TV 토론회에 참석합니다. 당 안팎에서는 오늘 있었던 협약식이 잠깐의 휴전에 불과할 것이다 이런 관측도 나오는데요. 원팀 협약식 이후에 네거티브 공방이 정말 멈췄을지 오늘 열릴 TV 토론회가 첫 시험대가 될 예정입니다. 오전에 원팀 협약식도 하고 했으니까 이제 좀 네거티브 공방, 좀 대치 갈등 이런 게 좀 완화가 될까요? 글쎄, 저는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요. 아, 그렇습니까? 이게 사실 뭐 최근에 크게 보면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관련해서 어떤 입장이었느냐 논란이 있었고 또 지역주의 논란이 있었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지만 그게 제일 큰 두 가지 줄기였던 것 같은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각 후보 또 각 캠프가 개별적으로 입장을 내면서 공방을 벌이긴 했으나 같이 모여서 이렇게 논쟁을 한 적은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 아마 두 분이, 그러니까 이 후보들이 논쟁을 하게 될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는 1분 뒤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1시, 오후 1시에 더 핫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